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77살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평생을 재봉틀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양복점 보조로 시작해 자식들 학비라도 보태보겠다고 바느질이 닳도록 손을 놀렸죠. 남편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엔 며느리와 손녀까지 제 가족이 되었고요. 나는 그저 조용히 밥 해놓고 빨래 개어두고 거실 구석에 앉아 손주가 돌아보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나는 왜 이토록 조용히, 왜 이토록 한없이 그렇게 존재만으로 만족하려 했던 걸까? 며느리는 제게 말합니다. 어머님 방에서 좀 냄새가 나요. 그 말 이후로 우리 집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도 마음도요. 그리고 이번 여름 아들 가족은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가실래요? 그 한마디쯤은 기대했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이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땐 정말이지 손이 닳도록 일만 했습니다. 이곳 고향에 정착한 건 28, 막내 동생의 소개로 작은 양복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그땐 동네마다 옷수선 맡기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새 옷 한 벌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들 키우기에 빠듯해서 해 뜨기 전부터 재봉틀 돌리고 해질녘까지 다림질을 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제 일에 토를 단 적은 없었어요. 네가 잘해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는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였죠. 아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사회 초년생이던 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말했죠. 이제 우리 둘밖에 없다. 내가 너 위해 뭐든 할게. 그 뒤로는 정말 모든 걸 아들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식비, 생활비, 심지어 결혼 자금도 다 제가 모아둔 통장에서 보탰죠.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참 깔끔하고 똑 부러진 인상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진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때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온 이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기로요.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1층은 진우와 며느리의 신혼살림을 위해 내주고 저는 2층에 조용히 올라가 살기로 했죠. 30년 가까이 모은 적금, 남편 사망보험금, 퇴직금까지 보태서 지은 집이었어요. 진우가 새 출발하는 집은 엄마 손으로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이야기가 오갈 때 처음에 며느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 지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죠. 저는 2층 조그만 방에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새 집 냄새가 물씬 나는 부엌, 은은한 방향제 냄새로 가득한 거실. 왠지 그 속에서 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고 아들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며느리가 출산과 육아로 지치면서부터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를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불은 좀 다른 데서 말리시면 안 될까요? 아기가 예민해서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부엌에 있는 그릇 하나, 수건 하나까지 불편하다. 냄새가 배었다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이 집이 원래 제 것이었고 제 손으로 지은 공간이라는 사실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그저 조심히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넘겼습니다.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손녀가 자라나는 걸 곁에서 보는 기쁨, 그런 것들이 저를 붙잡아 줬으니까요. 손녀 하은이는 어릴 땐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대면대면해졌지만 사춘기련이 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전 제 방 구석에 놓인 재봉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기계라도 있으면 나는 괜찮다. 혼잣말이 점점 늘어갔고 며느리는 점점 생활방해 요소로 저를 여기는 듯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는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다녀오려고요. 하은이도 방학이고 하은 아빠도 간만에 휴가 받아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요즘 덥기도 하니까 다녀오면 좋지?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지하듯 말하고 계획표를 확인하듯 다음 말을 이어가는 며느리. 다녀오는 동안 청소업체 불러서 집 한번 쫙 정리하려고요. 어머님 방도 좀 바람 넣고 이불도 새로 바꿔드릴게요. 좀 오래되기도 했고 냄새가 은근 배어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은 경계였습니다. 며느리는 곧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택배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요즘 인기 많은 방향제예요. 후각 자극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는데 노인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병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 며느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방에 공기청정기 좀 옮겨줄래요? 아까 들어갔는데 공기가 좀 눅눅했어. 아들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옮길게. 엄마, 세탁기는 밤에는 돌리지 마세요. 하은이가 요즘 예민해져서 잠 설친대요. 응, 알겠어. 그리고 엄마 방 책장은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오래된 책들이라서 벌레 생길 수도 있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책들엔 내 젊은 날이, 아들의 성장기가,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이제 정리 대상으로 넘겨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행 전날 내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여행 가 있는 동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목록 만들어봤어요. 오래된 옷, 잘 안 쓰는 그릇, 책들, 재봉틀 부자재 같은 거요. 박스에 담아두시면 다녀와서 버릴게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목록 하나하나가 마치 내 삶의 조각들이었고, 이제 그것들을 폐기물처럼 정리하라는 그 말은 이 집에서 당신의 자리를 줄여가겠습니다 란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있던 나는 목이 말라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손녀 하은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가서 완전 좋아. 할머니 안 따라오셔서 진짜 다행이야. 몰라, 그냥 냄새나고 좀 불편하잖아. 엄마도 은근 그 말 못했는데 이제 속 시원하대. 나는 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한 줄기 찬물이 머리부터 쏟아진 듯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내 무릎 위에 앉아 할머니 냄새, 포근해서 좋아.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 냄새는 포근함이 아닌 불쾌함이 되었고 존재는 따뜻한 품이 아닌 불편함이 되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바쁜 손길로 여행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행 다녀오면 거실 소파도 바꿀까 해요. 오래돼서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앉으실 땐 방석 깔고 앉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수납장을 열고 재봉틀 덮개를 천천히 벗겼습니다.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내 손에 맞는 무게. 이 기계만은 내 말을 듣고 내 속도를 따라와 줬던 존재였습니다. 나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기계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날 외면하지 않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동안 나도 조용히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고.
진우와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그 주말,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간단한 반찬들과 정리 목록이 적힌 쪽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쓰지 않는 그릇, 낡은 책, 어머님 정리 좀 해주세요. 나는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나조차도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다 남편과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 앞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날의 내 얼굴, 웃고 있는 진우, 아직 웃음이 어색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밤의 정적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듯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지었던 집이 지금은 나를 내모는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아주머니 김말순 씨가 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얼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내 표정을 한참 바라보던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들 여행 간 거 마음 쓰이는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말에 그만 터질 듯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떨구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하나.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늙었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 위로가 되어준 건 말의 내용보다도 누군가 내 편에 서서 말해주는 그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돌아간 뒤 나는 조용히 벽장 안에서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실과 천을 하나하나 꺼내며 아무도 모르게 입고 나갈 외출복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느질 소리조차 위안이 되었고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까? 그 질문이 떠올랐을 때 문득 마음 한편이 선연하게 저릿해졌습니다. 나를 지우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내 자리를 되찾아주지 않으니까요. 다음 장면은 내가 직접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며느리는 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어딘가 예민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멀뚱히 서 있던 저를 보고도 인사는 형식적이었죠. 어머님, 반찬은 잘 챙겨 드셨어요? 응. 냉장고에 있는 걸로 잘 먹었어. 네, 그리고 정리해둔 상자들 제가 버릴게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버릴 게 아니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낡고 무거워서요. 요즘은 미니멀하게 사는 게 유행이에요. 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정리 대상이냐? 잠시의 침묵. 그 사이 진우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안방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민감해져서 피곤해. 하은이도 불편해하고 솔직히 우리도 좀 쉬고 싶잖아.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쳤습니다. 나는 안방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민감해져서 피곤하다고? 내가 왜 민감해졌는지 너는 아니 진우야? 진우와 며느리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한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왜 지었는지 기억은 하니? 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너 새 출발을 위해 내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지은 집이야.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내가 발자국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해? 며느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고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더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너무 오래 눈치 보고 살았어. 며칠 후 나는 잠시 시골의 친척집에 다녀오겠다고 조용히 짐을 챙긴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사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거 좀 선명하게 복사해 주시겠어요? 서류로 제출해야 해서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류들을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 건축 도면, 공사 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 그리고 진우가 서명한 약정서도 있었습니다. 본주택은 모친 박정순 소유이며 추후 타인 명의 이전은 불가함. 그날 나는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를 돌며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수란 성급히 하는 게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며느리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뜰 만큼, 아들이 말문을 잃을 만큼.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나는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그토록 익숙했던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주방에는 사용한 흔적이 적은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 늘 내가 차려놓고 가족을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진우와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놀란 얼굴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준비해온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된 권리. 진우가 봉투를 열어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된 소유권 확인서, 등기부 등본, 보험명세서, 공과금 납부 기록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진우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집에 얼마나 돈을 들였는데요. 가구며 인테리어며 다 제 손으로 고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뺐듯이 선언하시면 어떡하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뺏은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그동안 내가 너무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지. 진우는 분노를 누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문서로 선 그으면 뭐가 남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내가 부탁했니?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 건 너희였잖아.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안 했어. 다만 주인 눈치 정도는 보며 살라는 뜻이지. 며칠 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거실을 치우고 다과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와 당당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고 나는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 주인 박정순입니다. 진우네 부부는 1층에 살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급히 주방으로 피신하듯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관계의 힘이 완전히 뒤바뀐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술에 취해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이제야 바로잡는 거야. 난 너희 집 식구가 아니라 이 집 주인이야. 며느리는 짐을 싸겠다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오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텐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쫓겨났다고 하면 되겠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 제멋대로였다는 걸 언젠간 하은이도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한켠에는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집을 나가는 일이 단순한 이사, 그 이상이라는 걸요. 진우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은이 학교도 있고 이 집을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조금만 시간을 줘. 며느리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도 거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고 말을 아끼며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현관에 작은 나무 현판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박정순입니다. 방문 전 허락을 구해주세요.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그 문구는 집 안에서의 나의 자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한 날, 그녀는 내게 인사도 없이 며느리 방으로 향하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문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문은 조용히 닫아주세요.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눈물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마음에 부는 작은 바람이 방향을 조금 바꾼 거였습니다. 진우는 퇴근 후 내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말순 씨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현판을 본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정순아, 너 진짜 이제 깃발 꽂았구나. 이런 날이 오다니 속이 다 시원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내 집 같아. 내가 왜 그동안 주눅 들어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커튼을 걷고 거실에 햇살을 들였습니다. 찬란하게 내리쬐는 빛 속에서 바느질을 하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평안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시간과 공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것,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의 주인은 분명히 저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지냈고 나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분을 돌보고 말순 씨와 김치를 나눠 먹으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골목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았고 그 말 속엔 어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역국 좋아하지. 고마워. 며느리는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간은 좀 싱거울지도 몰라요. 소금은 따로 드릴게요. 그 말투엔 아직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만 억지로 내뱉는 사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설거지를 하려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릇은 내가 씻을게. 손은 차갑지 않게 관리해야 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핸드크림도 사뒀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 대화도 길지 않지만 조금씩 온도를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진우는 늦은 밤 내 방 앞에 서성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며느리와 나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방 정리를 하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평소 애용하던 꽃향기 비누와 예전에 쓰던 스카프 사이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죠. 그 안엔 며느리가 얼마 전 사다 둔 방향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엔 은은한 백합향, 어머니 방용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엔 조그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비록 서툴고 늦었지만 처음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라벤더 주머니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거 내 방 옷장 안에 넣어도 향이 강하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직도 불편함과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게 남아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엔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도 방향제 향도 아닌 조금은 엉뚱한 꽃내음과 뭔가 익숙한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란 건 단지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스며든 기억과 감정, 관계의 온도라는 걸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집에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잊지 않았고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의 희생만을 요구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만 있으면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뿐인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커튼을 걷고 햇살을 들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분명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